여러분 안녕하세요. 인간은 아름다운 악기를 자기 내면에 다 품고 있다.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악기를 가졌다고 해서 악기가 다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으면 좋으련만 또 그렇지도 않죠. 말하자면 그 악기를 지니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는 그 잠재성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잠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성장할 가능성, 그리고 그 싹이 돋아날 가능성.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딱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어느 방향으로든지 싹이 틀 수 있는 그런 무한한 가능성과 자유의 그 어떤 상태를 품고 있다. 이런 말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우리가 동물을 이야기할 적에 그 어류, 또 양서류, 파충류, 조류, 또 포유류 안에 인간도 포함되죠.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지렁이가 됐던 곤충이 됐던 그게 새든 또는 코끼리건 고래이건 사람이건 이 모든 생명체들이 생긴 건 다 달라요.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이게 배아 시절에는 다 똑같이 정말 이 생명체가 무엇이 될지를 배아 시절에는 전혀 모릅니다. 이게 지렁이가 될 건지, 새가 될 건지, 코끼리가 될 건지, 이게 사람이 될 건지. 배아 상태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죠. 근데 그 배아가 자라나면서 머리 부분 생기고, 목이 생기고, 또 이렇게 가슴, 몸통, 다리 이렇게 자라면서 그 꼬리 부분까지 체절들이 이렇게 생겨나지 않습니까? 자, 모든 생명은 배아 단계에서 다 똑같은데 정말 뭐가 될지 모르는 똑같은데 그 단계에서 도대체 무엇이 이 생명들이 다른 모양으로 보이게 할까? 일단 그 사람은 보면 이렇게 목이 생겨나고 머리 생겨나고 목 생기고 그리고 이제 가슴, 허리, 다리 이렇게 생기잖아요. 근데 오징어나 문어 같은 두족, 이 두 종류들은 몸통이 먼저 생기죠. 그리고 몸통 밑에 머리가 있고 그 머리 밑에 다리가 막 매달려요. 다리가 있습니다. 배아 상태일 때는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나올 줄 아무도 모르잖아요. 만약에 인간이 머리가 이게 아니라 몸통이 먼저 있고 몸통 아래 머리 달리고 그 밑에 다리가 있다면 이건 사람이라는 말할 수 없죠. 자, 신체가 생겨나는 것은 엄연한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 자신이 몸뚱이가 생겨나는 거, 이거 어떻게 생겨나지? 이런 궁금증 혹시 있어 본 적 있나요? 그냥 엄마 태 안에 입태되면 그냥 생겨나, 이렇게 보통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신체의 각 부위를 만드는 것을 혹수유전자라고 합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1995년에 독일의 과학자와 미국의 과학자 두 사람이 공동으로 연구해서 공동 노벨상을 받은 그 연구 결과이죠. 그러니까 이 초파리 실험을 통해 가지고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명체든지 간에 그 신체 각 부위마다 담당하는 유전자들이 이미 순서대로 다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초파리에서 발견되어진 8개의 혹수유전자. 이 8개의 혹수유전자가 모든 동물에게 공통적으로 다 들어있다는 거죠. 어쨌든 동물은 혹수유전자 덕분에 오차없이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몸이 구성돼요. 근데 인간은 그 초파리의 혹수유전자 8개에서 같은 것을 4덩어리를 복사를 합니다. 우리 책도 복사하고 노트 복사하고 복사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복사를 해요. 그래서 4개의 복사를 더하니까 총 몇 개인가요? 48이 32, 30, 32이죠. 근데 거기에 또 특별한 것이 더 붙어서 인간은 총 39개의 혹수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39개의 그 혹수 유전자가 이 신체를 전부 구성하고 있는 거죠. 39개가. 그 증일아함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발화 상태에 있는 생명에 대해 그런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어떤 생명체가 그 어미의 뱃속에 입태를 하게 될 때 태안에 들어가면 점차 이제 언유, 마치 그 우유가 얼은 것 같은 언우유 같은 그런 게 이제 바로 그 상태가 모든 생명에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우무버섯처럼, 그 다음 단계가 우무버섯처럼 우물우물하다는 거죠. 우물우물해지는 그런 버섯처럼, 우무버섯처럼, 우무가사리라 그래야 되나? 뭐 그런 거 아시죠? 예. 그런 상태에 이렇게 있다가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형상을 갖춰. 그러면서 이제 머리, 몸 생겨나고 점차 뭐 손, 발, 그리고 뭐 털럭, 그리고 손톱, 발톱까지 이렇게 쭉 생겨나요. 그러니까 인간은 39개의 혹수 유전자가 90분마다 이 체절이 1시간 30분이니까 90분 간격으로 하나의 체절이 탄생하고 그 다음 요게 딱딱 48시간 동안 만들어집니다. 48시간 동안 머리, 목, 가슴, 허리, 뭐 엉덩이 이렇게 순서대로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 체절들이 서로 뒤섞이지도 않고요. 아주 분명하게 구분되어져서 나중에 그 이 손가락, 손톱, 발톱까지 이르잖아요. 그러면 새끼 손톱, 엄지 손톱 크기, 넓이 다 다르죠, 사이즈가. 이것 가지고 혹수 유전자 안에서 전부 다 정확하게 딱딱딱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배아 상태일 때는 콩알 만한 것, 그 콩알 하나를 딱 있는 것처럼 모든 생명이 다 같았는데 끝에 가서 어떤 생명이 될 것인지 이 차이가 나게 하는 것이 바로 혹수 유전자다. 오늘 이 강의에서 요거 하나만 그냥 물고 가시면 됩니다. 따라가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도 초파리에서 인간까지 차이가 나는 것. 왜 저거는 파리이고 왜 이거는 지렁이고 왜 이거는 코끼리고 저건 사람이냐는 거예요. 배아 상태에서는 똑같은 혹수 유전자가. 이건 바로 시간의 차이입니다. 타이밍. 기다림의 시간. 그 기다림의 시간에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인간은 1시간 30분마다 한 덩어리씩 체절이 딱딱 각 체절에 필요한 유전자가 순서대로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척추를 형성을 하죠. 그러니까 신체 각 부위에 뒤섞이거나 뭐 이게 엉망으로 엉기는 일이 없는 거예요. 시간에 맞추어서 기계가 돌아가듯이 그렇게 착착 생겨나는데 이게 무려 6억 년 동안이나 6억 년 동안 아주 정교하게 맞춰왔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습니다. 혹수 유전자 이야기도 이야기지만 다만 배아 때는 모든 생명체가 다 같은데 혹수 유전자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 무엇이 타이밍에 맞춰서 발화하면서 각 신체 부위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것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 어떤 생명체가 될 것인지를 결정짓듯이 우리의 마음 안에도 그런 잠재적 성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중아함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갓난아이가 갓 태어났는데 누워 있잖아요. 갓 태어나서 이제 누워 있는데 누워만 있는 갓난아이에게는 내 몸이다라고 하는 의식이 없다. 갓난아이가 들어놓아서 이게 내 몸이야. 이걸 의식하겠냐는 거예요. 그런 의식 없다. 그처럼 갓난아이가 어떻게 내 몸이라고 하는 견해를 일으킬 수 있겠느냐. 그렇지만 내 몸이라는 견해를 일으킬 성향은 갓난아이 속에 잠재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5가지를 얘기를 하셔요. 그 다음 2번째가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이는 관념이라고 하는 게 없다. 근데 어떻게 그 갓난아이가 관념과 같은 그런 복잡한 생각을 일으킬 수 있겠느냐. 하지만 관념과 같은 복잡한 생각을 일으킬 성향을 갓난아이에게도 잠재되어 있다. 그리고 3번째가 갓난아이에게 도덕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은 없다. 갓난아이가 의례나 전통이나 관습이나 이런 것에 집착심을 일으키겠느냐. 하지만 의례나 관습에 매달리는 성향은 갓난아이에게 잠재되어 있다.
네 번째가 갓난아이는 관능적인 쾌락은 모른다. 그런데 어떻게 갓난아이가 관능적인 그런 쾌락을 추구하겠느냐. 하지만 관능적 쾌락에 집착하는 성향은 갓난아이에게 잠재되어 있다. 다섯 번째가 갓난아이에게 나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너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타인, 남들이라고 하는 중생상, 남들이라고 하는 중생상인 그런 의식은 없다. 갓난아이에게. 그런데 어떻게 남들에게 적대감을 갖고 미움을 가질 수 있겠느냐. 그런데 적대감이라고 하는 감정의 성향이 갓난아이에게 잠재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게 중아함경에 말씀하신 겁니다. 혹수유전자는 코끼리나 사자나 고양이나 개나 모두에게 다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생명들은 자신의 근데 규격화되어진 그 모습대로, 그 청사진대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코끼리는 코끼리의 모습대로, 사자는 사자 모습대로, 자기 청사진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인간은 다른 동물에게 없는 의식과 언어, 그 의식과 언어의 차원을 통해서 변화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다른 존재로 상승도 할 수 있고 하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일 수도 있고 사람 이상일 수도 있고 사람 이하일 수도 있다. 근데 무엇이? 바로 마음 씀씀이나 생각과 행동.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그 행동들. 이게 사람일 수도 있고 사람 이상일 수도 있고 사람 이하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러한 잠재성이 활짝 꽃피어나면 완전한 인간이 되겠죠. 바로 붓다 같은 분. 우리 모두는 이미 깨달은 붓다이지만 까마득히 기억을 다 까먹고 스스로 중생인 줄 알잖아요. 이 중생인 줄 알고 머물러 있는 상태를 씨앗 상태라고 합니다. 아까 부처님께서 중아함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에게 무슨 내 몸이라는 게 있고 관념이라는 것이 있고 도덕이라는 게 있고 쾌락이라는 게 있고 무슨 적대감이라는 게 있겠느냐. 근데 그게 다 잠재되어 있다 갓난아이에게도 라고 했듯이 그 말씀을 빌려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갓난아이가 감각을 제어한다거나 식사를 절제한다거나 항상 깨어있다거나 하는 것은 모르죠. 그렇지만 그 어린아이 속에 그런 성향은 있을 수 있죠. 성향이 있죠. 잠재되어 있죠. 갓난아이에게 인내심이니 뭐 참다운 사람이 된다느니 뭐 이런 건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갓난아이에게 그런 성향이 잠재되어 있죠. 또 갓난아이가 뭐 남을 돕는다, 사회적으로 유익한 행동을 한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그 갓난아이 속에 그런 성향이 잠재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듯이 상처를 내가 입었다.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또다시 상처를 입을까 봐 두려워하고 마음의 문을 닫고 상대방과 대화도 하지 아니하고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씨앗 속에 있는, 씨앗 껍질 속에 있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죠. 그 잠재성은 실현되지 않는 겁니다. 그냥 껍질로만 있는 거예요. 예. 물론 씨앗 속에 갇혀 있으면 위험하지는 않죠. 예, 그리고 껍질이 보호해 주니까 안전하긴 할 거예요. 하지만 씨앗이 싹을 틔우려면 세상과 부딪혀야 되지 않겠어요? 어려움이나 어떤 강한 저항을 받지 않으면 씨앗은 눈을 뜰 수 없어요. 우리가 먹는 감이니 배, 사과 뭐 이런 거 다 씨앗이 있듯이. 그리고 또 뭐 외국에서 들어오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하지만 망고, 뭐 파파야.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에 이제 기후가 달라져 가지고 이런 열대지방 과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다 농사를 짓더라고요. 근데 그 파파야라고 하는 과일 보셨죠? 그 속에 보면 마치 올챙이 개구리 알처럼 그냥 엄청난 양의 그 씨앗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것이 전부 다 싹을 틔우느냐? 아닙니다. 제가 이제 가끔 북한산에 이렇게 산행할 때가 있는데 가을에 거기가 도토리 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토리가 막 떨어져 있는데 그 도토리가 떨어졌다고 전부 상수리 나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상수리 나무가 될 수 있고 어떤 것은 완전히 그냥 씨앗 상태로만 그냥 머물 수도 있죠. 자신을 희생하여 나누어 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씨앗이 싹 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우리 자신의 존재가 남한테 무시당할까 봐 내가 먼저 소리 지르거나 또 내지는 자신감 없어서 막 움츠러들거나 햇빛을 향해 나오지 않고 어둠 속에 숨어 있다. 그건 난 그냥 씨앗 상태에 있는 거죠. 근데 말이에요. 자기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를 한번 보세요. 보면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내게 불쾌하고 불편하게 한다. 그럴 때 그런 유형의 사람들을 보면 하는 스타일이 거의 비슷하게 대하죠.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와 표정을 거의 비스무리하게 대할 때가 많습니다. 이거는 씨앗 상태에 있는 겁니다. 내가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같은 형식으로 매번 대한다. 같은 형식의 말이 나가고 있다. 그건 다 씨앗 상태에 있는 거죠. 그 사람 만나다 보면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만날 때 있잖아요. 가족 사이에서도 말이 통하지 않아서 얼마나 애를 먹습니까? 근데 이게 가만히 살펴보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같은 스타일로 대하니까 이게 반복이 되니까 계속 나는 씨앗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아는 행자님 한 분이 상대가 이제 뭐 선배 스님이 그 행자님한테 뭘 일러줘야 될 게 있잖아요. 그럼 그걸 일러줄 때 막 화사하게 웃으면서 행자님 이건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좋겠죠. 근데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표정 생긴 대로 행자님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좀 그렇게 표정을 굳혀서 하면 그만 무섭대요. 무섭고 두렵다는 생각 때문에 상대방의 얼굴을 마주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의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니까 항상 피하죠. 도망가고 피하고 그 사람이 가까이 올까 봐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이건 씨앗 상태에 있는 겁니다. 내가 상대를 이미 대면했는데 대면한 상대하고 내가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내가 훈련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형식으로 저 사람이 나를 대해줬으면 좋겠어. 웃으면서 친절하게 아유 행자님 이건 이렇게 하세요. 행자님 요건 요렇게 하는 거예요. 염불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주면 좋겠지만 세상은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내 우주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타인의 우주는 그들이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상대방의 타인의 우주가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해주지 않으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그냥 두려워해. 그냥 무서워해요. 무조건 그냥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피하다 보니까 피하는 행동과 도망하는 행동은 씨앗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상대방하고 내가 적응을 해가야 돼. 용기를 내서 상대방과 적응을 해가야지만이 씨앗에서 내가 이게 뭐 싹을 틔울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사람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게 당연한 거고 당연한 이치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씨앗 상태에 머물까? 이 세상의 모든 대상들이 내가 원하는 형식의 사람이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싫은 사람도 많고 못마땅한 사람도 많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다 인간이 아니에요. 전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모릅니다. 몇 마디 주워 들은 정보를 갖고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부부 사이에도 그렇지 않나요?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정말 온전히 알 수 있나요? 자기 자신이 자기도 모르는데 내 마음 나도 몰라라는 노래까지 다 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아무리 자기하고 피와 살을 나누었다 해도 그 자식이 내가 온전히 알 수 있던가요? 모릅니다. 그럼 알지 못하는 대상과는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서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씨앗이 발화를 해야 할까요? 내 방식으로 도망가는 식으로는 결코 씨앗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건 안전한 것 같지만 안전을 가장한 안전한 것 같고 위험하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냥 그 속에 잠들어 있는 거예요. 영원히 잠들어 있는 상태가 행복일까요? 어떤 식으로든지 비비적거리고 나와서 이 씨앗을 싹 틔워서 눈 떠봐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만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 이치를 이해하는 것. 그 이치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싹 틔우는 겁니다. 왜 우리가 씨앗을 하나 심으면 이제 봄이 되니까
제가 이제 20여 년 전에 이렇게 제 있는 공간에 야생화 그 씨앗을 제가 다 심어갖고 뭐 지금 벌써 이제 봄이 되니까 이 옥자마 그것도 씨앗이 요만큼 뾰족 나왔어요. 제가 하루 한 번씩 나가서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돌단풍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야생화들이 뾰족 이빨처럼 내밀어요. 그러면 이게 흙도 알맞아야 하고 햇빛도 알맞아야 되고 바람, 공기 모든 환경 조건이 다 맞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눈을 내밀 거 아니겠어요. 싹 틔울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에게 있어서 그런 적당한 환경이라는 건 뭘까요? 이 적당한 환경이라고 하는 게 내가 원하는 형식대로 되어지는 게 적당한 환경이 아니거든요. 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싹을 틔우는 적당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인상을 쓰고 있는 것도 알맞은 적당한 발화를 시켜주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상을 쓰면서 말하거나 눈을 치켜뜨면서 하거나 이게 전부 다 환경이에요. 싹을 틔우기 위한 게 다 환경입니다. 농사 짓는 농부가 그랬다잖아요. 신이시여 신에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농사를 짓는데 햇빛도 알맞게 내려주시고 태풍 좀 오지 않게 해주시고 비바람 알맞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해서 바람도 순풍이 그냥 항 불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내가 좀 1년 동안 농사 좀 잘 짓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냥 이 변화무쌍한 날씨 다 필요 없고 안전한 날씨만 좀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신이 그래 한번 들어줄게 들어줬어요. 농사를 지었어요. 아주 알맞은 햇빛과 바람과 물과 막 너무나 순이란 그런 날씨가 계속됐어요. 농사를 지어서 결과 수확을 거두는데 쭉정이밖에 없는 거예요.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요. 사람 관계에서 우리가 싹을 틔운다라고 하는 환경이 되어준다는 건 내 안에 알맹이,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우리 인간은 모두 자기 내면에 악기를 가지고 있다 했어요. 그 악기가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나무로 악기를 만들잖아요. 콘트라베이스가 됐던 첼로가 됐던 바이올린이 됐던 비올라가 됐던 기타가 됐던 그럴 때에 그러한 악기들이 다 자기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이미 나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쨌건 이렇게 싹을 틔우기 위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다 여러 조건들이 내게 환경이 되어서 싹을 틔워요. 예를 들어 지적받을까 봐 도망가. 무서워. 지적받을까 봐 긴장을 해. 그래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더 실수를 해. 근데 보세요. 지적받을 일 있을 때 지적받고 야단 맞을 일 있을 때 야단 맞았을 때 얼마나 그 싹을 틔울 적에 그 싹이 아름다울까요? 지적받을까 봐 도망가 그 씨앗 속에 계속 들어있어요. 씨앗 속이 안전한 것 같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실수를 반복합니다. 실수를 반복하다 보니 온전해지지 않죠. 이 일을 하면서도 불만스러워 저 일을 하면서도 불만스러워요. 제가 그 행자님에게 그랬습니다. 내가 현재 이 일을 할 땐 이 일에 주의하라. 저 일을 할 땐 저 일에 주의하라. 근데 대부분 긴장하고 지적받을까 봐 도망가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요? 이 일을 하고 있으면서 마음은 벌써 저기 동해 가 있습니다. 동해 가 있으면서 서로 가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가니까 몸은 여기에 있는데 마음이 분산되니까 어떤가요? 에너지가 2배, 3배 들죠. 미리 지치는 거예요. 이 일도 온전치 않고 저 일도 온전치 않고 이 일에 대해서도 온전치 않으니 실수 생기고 저 일도 온전치 않으니 실수 생기고 계속 실수가 생기게 됩니다. 이 또한 싹을 틔우지 못하는 상태. 불편해야 되는 거죠. 불편해 봐야 싹을 틔우죠. 예. 실수했을 때 이건 실수야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아 그게 실수구나 알고 지금 여기에 온전히 내가 지적받을 때 지적받는 순간에 집중해야 현재 여기에 있어야 내가 이 일을 완성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배워가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의 행동에 전혀 변화가 오지 않는다는 걸 모르고 상대방이 그러기 때문에 나는 도망가고 피하는 거야 라고 할 땐 계속 씨앗 속에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환경, 다가오는 환경과 주위 사람들하고의 대면하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마르틴 부버가 그런 말을 했어요. 놀라워하고 찬탄하고 감탄하는 것이 천재의 핵심이다. 누군가가 무엇을 나보다 더 잘해놨어요. 그럼 희생이 나. 씨앗 속에 있는 거죠.
나는 못했는데 저 사람이 잘했어. 그럼 그 사람이 미워요. 이 씨앗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했을 때, 오, 와, 놀라워해. 감탄해. 찬탄을 해. 이게 천재가 되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불교에서는 수의찬탄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게 천재가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둔한 사람은 어떤가요? 시샘도 하지만 빈정거리고 거부하고 배척하고 부정하죠. 다른 의견을 말하면 상대방을 무시하게 되죠. 이 또한 잠재 능력이 무한히 있지만 씨앗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장자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귀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듣는다. 귀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듣는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 들으면.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의심하지 않아야 내가 나를 믿어주어야 내가 나에 대해 용서도 하게 되고 나한테 대해서 관대함도 생기고 나에 대해 이해도 하게 되거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하지 않아야 상대방에 대해서 용서도 하게 되고 관대하게 되고 이해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럴 때 싹이 튼다는 거죠.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해보자면 상대방이 경직된 표정으로 말한다고 해서 나한테 다 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웃으면서 부드러운 표정으로 말한다 해서 다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기름지고 온화한 기후에서 쭉쭉 뻗어 올라간 나무들 1년 만에 쭉쭉 뻗고 2년 만에 쭉쭉 뻗어 올라가는 나무들로는 악기를 못 만듭니다. 야자수 나무로 악기 만들 수 있던가요, 여러분? 높은 고지대에 최악의 아주 악조건 그런 상태에서 자라난 나무들은 나이테가 쫀쫀해서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습니다. 아주 탱글탱글하죠. 쫀쫀해서요. 아주 짱짱합니다. 그런 짱짱한 나무들이라야지만이 그 짱짱한 나무가 되는 데는 굉장히 고통과 어려운 환경을 이겨낸 거거든요. 그런 나무로 가지고 베어서 악기를 만듭니다. 그럴 때 그 악기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가 나고 그 소리가 감동을 주나요? 그러한 사람 관계, 예를 들어 사람 관계를 할 때 너무 편안하기만 한 사람, 불편함이 하나도 없어 편안하고 익숙해 그런 사람하고는 별로 관계 발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인간관계가 너무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어서도 안 됩니다. 상대가 볼 때 너무 종잡을 수가 없어. 그리고 사람이 대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리고 너무 사람이 복잡해.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너무 편안해도, 너무 익숙해도, 너무 종잡을 수 없어도, 또 너무 어려워도 너무 복잡해도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관계에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는 게 균형입니다. 그래서 검은 고 줄을 고르듯 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내면에 어떤 성향도 다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잠재되어 있는 성향을 줄 고르듯이 검은 고 줄을 고르듯이 균형을 맞추는 것. 그 균형 맞추는 삶은 본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야 될 사명도 있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는 인간은 모든 사람이 각자 악기 하나씩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악기로 얼마만큼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가? 그건 잠재적 성향의 씨앗을 발화해서 그것이 움트게 하고 움이 터야 가지도 나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의 악기를 내 악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의 선율을 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살아가야 한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옥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까 싶어요. 지옥. 여러분은 지옥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혐오하는 것도 지옥이죠. 미워하는 것도 지옥이죠. 근데 어떻게 이 지옥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을까? 이 불교 경전에 보면 지옥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이 지장경이나 시황경을 보면 불자님들 중에서는 지장경을 매일 독송하시는 분도 있고 뭐 시황경을 독송하는 경우는 잘 못 봤지만 지장경은 많이 독송들 하시죠. 특히 누가 돌아가셨다든지 이러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도 지장경을 독송하기도 합니다. 사실 지장경 내용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읽기도 어렵습니다. 우리 말이라도. 그 지옥 변상도가 있죠. 예, 극락세계 변상도도 있고 화엄해상 변상도도 있고 또 영산해상 변상도도 있듯이 지옥의 변상도도 있습니다. 그러한 불화에는 보면 이제 지장보살이 지옥의 중생들을 제도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해인사의 그 시황경의 변상도를 보면 제1도에 죽은 망자가 중음신이 되어가지고 제일 먼저 이제 저승의 다리를 건넙니다. 저승 다리를 건너면서 진광대왕 앞으로 오는 모습이 제1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2도는 역시 망자가 저승 강을 건너요, 이번에는. 강을 건너서 초강대왕 앞에 이렇게 결박이 된 채 끌려 나옵니다. 제3도는 저승의 아주 험악한 험로를 아득한 길을 따라서 송제대왕 앞으로 죄인들이 몰려갑니다. 몰아가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그림, 제4도는 망자가 이제 목에 이렇게 칼을 쓰고 오관대왕 앞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전에 그 죄업에 대한 경중을 저울에 달죠. 제5도는 염라대왕 앞에 끌려가서 업경대가 또 나타나죠. 업경대가 나타나면 그 업경대에 자기가 살아생전에 했었던 생전의 일들이 소상하게 털럭 한 털까지 속임없이 다 나타나죠. 오차범위 없이 다 나타나서 업경대를 숨길 수는 없다. 자기는 기억 속에 까먹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왜 저 이승에서 뭘 했냐고 물으면은 좋은 일만 했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나쁜 일 했는 거, 나쁜 마음 먹은 거 하나도 기억을 못 한대요. 아, 내가 누구한테 뭐 좋은 일 했고 누굴 도와줬고 이런 것만 기억한대요. 네 말이 사실이냐? 한번 보자. 그래서 업경대에 비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6도는 또 이제 망자가 변성대왕 앞에 끌려가서 문책당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7도가 망자가 태산대왕 앞에 칼을 쓰고 끌려와서 문책당하는 모습인데 이때 이제 이미 업력에 따라서 다른 생을 받게 될 것을 결정하는 장면들을 이제 묘사해 놓은 거예요. 그거 시황도라고 하는 건 7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8도, 9도, 10도까지 가죠. 그림 10점. 그 8도는 100일, 돌아가신 지 100일. 그 다음에 9도는 1년. 그리고 또 그 10도는 3년상. 그래서 6도 환생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곳이 바로 지옥 변상도입니다. 이러한 변상도들을 그려서 왜 사람들에게 뭘 나타내려고 했는 걸까? 이게 제가 사민이 시절에 되게 궁금했던 적이 있어요. 수십 년 전에 그 지옥 그림을 막 그려놓고 제가 티벳을 갔을 때 티벳의 그 지옥 그림이 어마무시합니다. 정말 막 이런 막 귀신이 금방 막 그냥 그 마왕들이 막 잡으러 오는 것처럼 막 저 지옥의 왕들이 있잖아요. 아까 그 왕들 이름 이야기했듯이 그냥 심장이 그냥 서늘해지고 간담이 서늘해진다 그러잖아요. 그럴 정도로 섬찟한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러한 모든 그림들은 지옥의 고통을 알려주어서 생전에 미리미리 선업을 짓게 하기 위해 유도하는 그런 교훈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실제 그러냐 안 그러냐에 대한 차원을 떠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이 미리미리 선업을 지어라 라고 하는 교훈적인 내용이죠. 그 외에도 팔열지옥이 있고 파란 지옥도 있잖아요. 막 추워 죽겠고 너무 뜨거워 죽겠고 막 버글버글 끓는 것에 막 가마솥에 넣다 뺐다 한다고 그러는 말 들어보셨죠? 그 불교 경전들 보면 무시무시합니다. 막 혓바닥을 잡아 뺀다 어쩐다 막 혐오스러운 말들이 막 지옥에 대한 게 굉장합니다. 일단 무섭고 두렵게 만들어요, 이제 지옥도는. 근데 이게 전부 다 사람들을 일깨우려고 하는 겁니다. 일깨우려는 장치들이죠. 목적 자체가 뭡니까? 선한 일을 권하고 나쁜 일은 경계하라. 즉 중생 교화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서양 역사에서는 중세 시대에 보면 지옥에 대한 게 해설이나 그 묘사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아주 적나라합니다. 예, 이 서양도 중세 시대 지옥에 대한 게. 왜 우리 그 사극 같은 거 보면 조선 시대에 막 의금부에 끌려가가지고 뭐 잘못했네고 막 칼 뒤집어 쓰고 불로 막 살을 지지고 막 그냥. 그리고 막 주리를 틀어라 이러면 막 주리 틀면 으악 그러고 막 이러면 쳐다만 보고 있어도 그냥 간담 서늘해지잖아요. 뼈가 다 부스러질 것 같잖아요. 고문하는 장소 자체가 그렇게 끔찍해요. 불과 우리 1980년대만 해도 고문 사건 이야기 듣고 책 읽어보면
이게 정말 인간 사회에 가능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법륜 스님 고문 받았던 이야기도 이렇게 들어보면 와, 진짜 어떻게 끔찍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물며 지옥은 더하죠. 그 37조도품에 보면 인간은 악이라고 하는 건 나를 생존하게 해주고 선은 나를 공존하게 해준다. 예, 그 김성철 교수님 강의에도 나오는데 그 37조도품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은 나를 살 수 있도록 그냥 생존하게 해주는 데는 뭐 도움을 줄런지 몰라요. 근데 선이라고 하는 건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 공존해 살 수 있게 해주는 데 쓰이는 게 선이라는 거죠. 인간 사회는 반드시 공존해 살아야 되다 보니까 선이 우선시해야 되고 선이 아주 그냥 사회를 구성해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인간 사회에는 이 지옥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곳을 만들어서 겁을 주고 두렵게 하는 문화가 번성했을까? 이제 저도 궁금했다 그랬잖아요. 인간 종은, 이 호모사피엔스라 그러잖아요. 인간 종은 두렵고 무서운 공포감으로부터 빨리 달아나는 것이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예, 무서우면 도망가. 두려우면 도망가. 숨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빨리 놀라고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이게 발달한 것이 편도체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명상은 편도체를 편안하게 해주고 차분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포유동물이 4,500종이라 그래요. 그 중에서 다른 동물을 잡아먹을 수 있는 종이 400종입니다. 이 400종 정도, 개과 뭐 고양이과 표범, 사자, 이거 다 포식자들이죠. 쥐를 잡아먹든 뭘 잡아먹든 다 잡아먹어요. 인간은 덩이풀이나 감자, 야생 감자 같은 걸 먹으면서 인간의 식단 자체가 약 80%가 채소라고 합니다. 채소를 먹는 인간은 피식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피식자는 빨리 놀래야 돼.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빨리 놀라고 빨리 두려워하고. 그래서 교감신경이 발달한 겁니다. 빨리 놀라는 건 교감신경이 하거든요. 느긋하게 여유를 가지게 되는 건 부교감신경이 발달한 거거든요. 근데 교감신경이 발달하고 빨리 놀라서 얼른 도망가야지 내가 생존할 수 있었던 종이라서 거기에서 이어져서 뭐예요? 서운한 말 한마디만 해도 평생 한이 맺히고 그 사람으로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평생 한이 맺혀갖고. 이게 피식자로서 도망다녀 버릇을 해가지고 무섭고 두렵고 조금만 뭐 이렇게 건드리는 것 같으면 그냥 얼른 움츠리는 거예요. 교감신경이 발달해서 빨리 놀라다 보니까 그래 이제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빨리 도망가는 게 몸에 아주 그냥 그 습관화가 되어 있는 거죠. 동물 중에 가축화된 것이 있고 가축화가 되지 않는 게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가축화가 될 수 있는 종과 가축화가 되지 않는, 가축화가 안 되는 종류가 노루와 사슴 같은 게 안 된답니다. 노루와 사슴 종류를 가축화하기가 굉장히 어렵대. 그 이유가 뭐냐면 반응이 워낙 민감해갖고 얘네들이 도망가기 바빠요. 그냥 막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접근이 어려웠기 때문에 가축화가 되지 않은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는 교감신경이 발달한 거죠. 그게 바로 편도 아닙니까? 우리 왜 인간이 그 걸을 때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가잖아요. 한 발 앞으로 가면 한 발 뒤로 가죠. 앞으로 가는 게 교감신경이거든요. 뒤에 대기하고 있는 게 부교감신경입니다. 교감, 부교감, 교감, 부교감. 교본 운동한다 그러죠. 예. 교본 운동. 서로 교대로 이렇게 갑니다. 이게 바로 앞으로 나가는 건 운동신경, 전진, 요 교감신경이거든요. 그 다음에 뒤로 가는 건 뒤에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교감신경, 안정되게 있는 거죠. 뒤로 빠져주고 앞으로 가고 요거. 그래서 교대로 서로 박자 맞춰가면서 교본 운동을 하는 것도 이 발걸음인데, 발이 앞으로 나가는 순간은 흥분 뉴런입니다. 예, 글루타민, 흥분 뉴런, 단백질 이름인데, 발이 뒤로 빠져주는 게 억제 뉴런, 가바라 그래요. 이게 다 단백질 이름입니다. 억제하는 것. 그래서 이제 교대로 작동해 준다 그랬잖아요. 이 말은 우리 몸은 평생 일하면서 평생 쉬는 거예요. 일하면서 쉬면서, 일하면서 쉬면서. 이 교본 운동이래. 이게 그냥 태생적으로 몸에 우리한테 붙어 있는 겁니다. 호흡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숨 들이쉬는 게 흥분 뉴런입니다. 그리고 날숨, 억제 뉴런입니다. 이 가바라고 하는 물질이 나오는 거죠. 교대로 작동합니다.
숨 들이쉬고 숨 내쉬고 숨 들이쉬고 숨 내쉬고 호흡하는 과정도 뭐냐? 우리 몸은 호흡을 통해서 평생 일하고 평생 휴식하는 겁니다. 교본 운동을 통해서 평생 일하고 평생 휴식하고 숨 들이쉬는 걸 통해 평생 일하고 평생 쉬는 겁니다. 일과 휴식이 따로 있지 않은 겁니다. 때려야 뗄 수 없는 겁니다. 정말 둘이 아닙니다, 이게. 제가 앞에서 편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놀라서 달아나게 하는 것이 편도인데 여기에서 이상이 생기면 타인이 두려워하는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사이코패스는 자신들의 폭력이나 위협 때문에 상대방이 고통스러워한다. 그럴 때 그 모습을 보고도 잔인성을 억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상대가 두려워하는 그 표정을 전혀 식별하지 못합니다. 아, 저게 두려워하는 거구나. 이 표정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타적인 사람들은 두려움이나 공포감이 있더라도 자기가 두렵고 자기가 공포스러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극심한 고통을 보면은 공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들어서 해결해주고 도와주려고 하죠.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보살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빅터 버뱅크인가요? 유태인 학살하는 데에서 가스실로 끌려가는데 전부 다 이제 옷을 벗겨갖고 가스실로 들어가고 곧 죽음이 다가오는데 빵 한 조각을 마지막 준다 그러잖아요. 빵 한 조각을 들고 있는데 자기가 먹을 마지막 음식이라고 해서 빵 한 조각을 들고 상대방이 배고파 보이면 그 사람한테 그 빵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타인의 고통을 보면서 나도 고통스럽지만 타인의 고통을 바로 감지하는 거죠. 공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타인의 그 고통에 대한 것을 공감하는 겁니다. 지옥 변상도는 바로 그런 공포감과 두려움을 통해서 자신의 행동을 절제하게 하고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는 이타심을 극대화시킨 교훈의 의미가 담겨 있다. 전 그리 생각합니다. 이 지옥 변상도를 굳이 설명하라면 사람한테 무섭게 해갖고 막 오금이 저려갖고 꼼짝 못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한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내 행동 하나가 잘못되면 남들도 저렇게 고통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감지하게 하는 것. 장폴 사르트르의 희곡 중에 닫힌 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닫힌 방에는 현대 사회의 지옥을 너무나 잘 나타낸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작품 자체가 바로 그 지옥 변상도라든지 불교의 지옥 변상도나 중세시대의 지옥 같은 건 아니지만 타인에 의한 정신적인 속박, 그 정신적 속박을 바로 지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등장인물들이 3명, 4명, 4명 정도 돼요. 등장인물들인데 서로를 굉장히 끝없이 혐오합니다. 서로를 혐오하면서 또 끝없이 도피하려고 그래. 혐오하면서 도망가려는데 또 한편으로는 집착을 해. 네. 혐오하면서 도망가고 싶어 하면서 또 집착을 하면서 지옥에서 벗어나려면 자신을 혐오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쓰든지 설득해야 되고 이해를 시켜야 돼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 등장인물 중에 이제 3사람이 죽어갖고 지옥이라는 공간으로 이렇게 인도가 돼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고문을 하거나 뭐 주리를 틀어라라고 하는 이런 형틀, 칼 목에 쓰는 뭐 이런 것은 없어요. 고문 도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게 전혀 없는 지옥이에요. 이 사르트르의 닫힌 방이라는 지옥은. 그러나 창문이 없어요. 그 다음에 출구가 없습니다. 창문 없고 출구 없고 바깥에서만 문을 잠그게 돼 있어요. 완전히 잠겨 있는 상태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나갈 수 있는 지옥이 없어요. 근데 이 작품에서 굳게 닫혀있던 문이 어느 날 갑자기 열리는 순간이 와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장보살이 육한장으로 한번 딱 치면 지옥문이 짜자잔 열리잖아요. 근데 굳게 닫혀있던 방에 있던 사람들이 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에서 나가는 걸 거부합니다. 타인과 지옥에 있는 것이 혐오스럽지만 혼자가 된다는 건 더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더 두려워, 더 공포스러워. 그래서 그들은 이미 지옥문이 열렸지만 닫힌 방으로 그냥 만들어버려요. 열린 문을 통해 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그곳에서 살아요. 서로가 서로에게서
벗어나고 싶으면서 또 한편으로 막상 벗어나려고 하니까 두렵고 무섭고 공포감이 와요. 그래서 닫힌 방에 자신을 가두어둡니다. 이게 현대판 지옥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현대판 지옥에 갇혀서 살아야 할까? 제가 지장보살 이야기를 했는데 지장보살은 서원이 끝이 없습니다. 이 지장보살의 전생은 먼 과거에 광목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이 광목이라는 그 여인의 어머니가 그 새끼 자라 있죠. 새끼 자라, 막 어린 물고기 막 이런 거를 계속 잡아먹어서 살생을 많이 했어요. 그 살생으로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광목이 어머니를 구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합니다. 발언을 합니다. 내 어머니를 지옥에서 구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소원이 이루어져서 그 종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근데 전생에 지었던 업이 많아가지고 13살밖에 살지 못하는 13세 단명하는 그런 이제 명을 타고 옵니다. 그랬더니 광목이 다시 원을 세웁니다. 어머니를 지옥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게 된다면 저는 100천만억 동안 모든 세계의 중생들을 반드시 다 제도하여 사막도의 몸을 벗어나게 하겠나이다. 그리고 그들의 과보를 받고 그 모든 이들이 남김없이 부처를 이룬 뒤에 그때 제가 정각을 이루겠나이다. 이런 발언을 합니다. 그 원력 덕분에 광목이 바로 지장보살로 화연을 합니다. 지장보살의 원력문에 그런 게 있거든요. 모든 생명 끝간데 없이 제도하여 마침내 그들이 모두 깨달음 얻어 지옥이 텅 빌 때까지 저는 결코 부처되지 않겠습니다. 이런 원력이 연꽃처럼 피어나서 지옥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지옥이 사라져요. 서로 용서하고 서로 언 가슴을 녹여주고 응어리진 것을 풀어준다면 지옥문이 열리는 거죠. 지옥문 열리게 하는 만트라는 간단합니다.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건 내가 더 잘할게. 그건 나로 인해 상처 입었다면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이런 말이 지옥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말로 지옥문의 열쇠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런 말을 통해서 지옥문을 열면 얼어있던 가슴도 녹고 관계가 응어리졌던 것도 풀리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지옥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파지옥지는 옴 가라지아 사바하. 그냥 지옥이 깨져나가 버리는 겁니다. 무엇에? 내가 미안해. 내가 미처 생각 못했어. 나로 인해 마음 상처 입었다면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이게 열쇠거든요. 열쇠. 그럼 그냥 엄마음이 녹아요. 굳었던 마음이 녹아요. 응어리진 게 풀려요. 한진 게 녹아요. 그냥 지옥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부모와 연을 끊는 아이들이 늘어난다는 뉴스를 며칠 전에 봤습니다. 부모로부터 신체적인 학대를 받아, 감정적으로 학대받아, 언어적으로 폭력을 당해. 이런 아이들이 부모하고 살고 싶겠습니까? 또 거꾸로 자식이 부모에게 이렇게 언어 폭력을 쓰고 가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름이 가족이지 함께 살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닫힌 문의 출구를 찾지 못해서 부모도 자녀에게 폭력과 학대를 행해요. 그렇게 폭력과 학대를 하고 폭언을 하고 있지만 모든 생명은 폭력을 두려워하고 폭언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폭력과 폭언을 두려워하듯이 자기 자신도 그런 걸 두려워하잖아요. 내가 두려우면 피하고 싶듯이 다른 생명도 그럴 것이다 라고 미리 생각하고 공감하는 것. 이게 지옥의 세계를 파괴하는 겁니다. 지옥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내가 무섭듯이 남 무섭게 하지 말아야지. 내가 공포스러우면 고통스럽듯이 남한테 공포 주지 말아야지. 내가 폭언을 들으면 너무나 고통스럽듯이 내가 폭언하지 말아야지. 이게 공감 능력이거든요. 그런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면 지옥이 거기 발붙일 자리가 없죠. 지옥의 변상도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파지옥 진원인데.
자, 그러면 그렇게 지옥을 깨트려 나가려면, 파괴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의 창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까 그 사르트르의 닫힌 방에는 창문이 없다 그랬죠. 그리고 출구가 없다 그랬습니다. 창문도 없고 출구도 없는 곳에 밖에서만 문을 잠글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마음의 창을 만들어야 합니다. 마음의 창문을 만드는 것 또한 미안하다, 용서해라, 내가 잘못했다, 지난 것이라도. 부모가 자식에게 잘못한 게 있다면 소급해 가야 됩니다. 탄원서 다시 내야 됩니다. 초등학교 때 네가 이럴 때 엄마가 이렇게 한 거 미안하다. 초등학교 때 이렇게 했을 때 아버지가 너한테 뺨 때린 거 정말 잘못했다.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 입었다면 나를 용서하거라. 이게 창문 만드는 겁니다. 마음의 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깥과 소통할 수 있는 겁니다. 문을 열어서 자주 환풍해야 되잖아요. 환풍하는 것, 바깥과 소통하는 것이 바로 적절한 대화입니다. 대화 자체가 말로 할 수도 있겠지만 꼭 말하지 않아도 말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을 집도 있잖아요. 말로서 꼭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표정 하나, 내가 내보내는 에너지, 기운 하나, 아유 저놈 또, 아유 저 녀석 정말 못마땅해 하는 에너지가 가는 것도 바로 지옥 만들거든요. 말 안 해도 사람 바로 압니다. 왜? 우리 인간은 느낌이라고 하는 게 더 먼저 탄생했거든요. 말해야 아는 게, 언어는 뒤에 탄생한 겁니다. 창문을 만드는 것이 지옥 파괴하고 파지옥 진언하는 거고 지옥 탈출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창문. 대화가 꼭 말하는 것이어야 되는 것만은 아니다. 상대의 입장을 널리 이해해 주는 것. 인과 법칙에 따라서 서로 배우면서 깨달아가는 것. 그렇죠? 부모가 자식에게도 배웁니다. 자식도 부모에게 배우고 서로가 서로에게 스승되고 배우는 관계인데 누가 누구를 뭐라 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지나왔던 시간 속에서 자기가 잘났다고 큰소리 쳤던 것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일이었는지, 비록 그 상대를 지금 만날 수 없다 해도 마음 안에 미안함이 가득 밀려오면 미안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주간에 꼬여 있었던 그 한이 그냥 풀리게 돼 있습니다. 꼭 그 사람 만나서 그때 내가 미안했어 그 사람을 찾아가거나 편지를 보내지 않는다 해도 이걸 불가해서는 진심 참회라 합니다. 진심 참회가 이루어지는 자리엔 지옥 발붙일 데 없고 지옥 없습니다. 어떻게 지옥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창문이 생기고 환풍을 하고, 환풍이 뭡니까? 상대방 또한 고통받았겠구나를 알아주는 게 환풍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존심? 그건 아무짝에 써먹을 데가 없습니다. 한 끼 밥 먹는 밥솥에 내 밥 공기에 밥보다도 못한 게 자존심입니다. 밥은 먹으면 배라도 부르잖아요. 한 끼. 배주림을 면할 수 있잖아요. 자존심을 내세운다는 것,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써먹을 데가 없더라고요. 그냥 내다 버려야 됩니다. 내다 버려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아랫사람일지라도, 어린아이일지라도 약속을 깼으면 내가 그때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해. 변명할 것 없습니다. 뭐 이래서 저래서 이래서 변명하면 또 말이 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변명할 이유 없고 그냥 바로 미안하다 하면 됩니다. 어린 날에 그랬던 것도 미안하다. 어린 날에 했던 말 한마디가 아이가 자라면서 평생에 그게 그냥 송곳이 되고 가시가 되어갖고 심장에 박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마음의 창문 만들기. 지옥 변상도가 우리를 무섭고 두렵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두렵듯 다른 사람도 두렵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상처 입으면 아프듯이 다른 사람도 아프겠구나라고 생각해 줄 수 있으면 그 지옥의 변상도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닫힌 방에 갇혀서 헤어지고 싶은데 저 인간 하면서 헤어질 수 없는 고통. 정말 어떻게 내가 저 자식을 내 배로 낳았지? 라고 스스로 저주하는 마음. 이게 다 닫힌 방 아니겠습니까? 닫힌 방에 서서 혐오하면서 사는 관계가 아니라 창문을 만들고 용서를 구하고 미안하다 하고 그런 말들을 통해서 지옥 자체를 그냥 깨부숴버리는 타 지옥진원 옴 가라지아 사바, 이 말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어느 시간대로 가보고 싶으신가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는 영화도 있는데 돌아가 보고 싶은 시간대가 있는지요? 우스갯소리로 남자분들은 중년의 나이가 되면은 젊은 날로 돌아는 가보고 싶은데 그 20대에 군대 가기 이전으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군대 갔다 온 이후로는 몰라도 군대를 2번 가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시간을 거꾸로 돌린다 해도. 나이가 들수록 왜 시간은 그렇게 빨리 흐르는 걸까?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이, 시간은 똑같은데 젊은 사람보다 나이 든 사람 시간 가는 그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어릴 때에는 그 신경세포가 굉장히 민첩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영상 이미지가 지나가도 그걸 한꺼번에 쫙쫙 다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뇌과학에서 브레인에서는 유수신경과 무수신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유수신경은 미엘린 수초라 그러는데 이제 미엘린이 이렇게 감기는 거예요. 신경이 이렇게 감겨갖고 요게 잘 감기면 이미지를 보거나 할 때 명확하고 정확한 겁니다. 그리고 전기가 질질질 새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를 보든 뭘 보든 정확하게 딱딱 판단하여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이미지를 보아도 다 그걸 흡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유수신경이라고 하는 게 무수신경은 축삭, 미엘린이라고 하는 수초가 잘 감기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가면서 질질 새는 겁니다. 흘러. 예, 그래서 많은 이미지를 똑같이 보여주어도 그 이미지를 다 간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도 바쁜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은 이미지들을 간파해내는 능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몇 개 안 본 것 같은데 그냥 시간이 벌써 그만큼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빨리 흘러간 것 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할 것 같아요.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걸 경험하고 싶다면 어떤 사람이 군대 가라, 남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만큼 군대에서는 시간이 안 간대요. 그 밖에 여러분들은 어느 때 그렇게 시간이 안 가든가요? 아무튼 뭐 지루하고 이러면 또 시간이 막 왜 이렇게 안 가나 계속 시계 보고 이러잖아요. 지금 시간과 시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20세기에 초현실주의 작가 중에 살바도르 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독특하게 생기고 눈 동그랗게 뜨고 막 수염 말아가지고 이렇게 올리고 막 특이한 사람이죠. 스페인 출신인데 달리의 작품 중에 보면 기억의 지속이라고 하는 그 시계 그림이 나옵니다. 아마 웬만하면 다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워낙 유명한 그림이고 저 같은 사람도 알 정도이니까요. 그 시계가 있는 그림이 탄생하게 된 것은 이제 친구들하고 영화를 같이 보러 가기로 했대요. 영화를 같이 보러 가기로 했는데 그날따라 막 두통이 엄청 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내만 가라고 보내고 자기는 집에 그냥 누워 있었는 거예요. 집에 들어누워 있는데 눈앞에 보이는 시계가 막 흐물흐물 막 흘러내리듯이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그 두통으로 인해서 탄생한 작품이에요, 그게. 그렇게 두통이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네. 하여튼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이 되었어요. 이 작품을 보면은 시계가 이렇게 무슨 밀가루 반죽한 것처럼
흐물거리기도 하고 또는 뜨거운 불에 그 달구어진 것처럼 녹아내리는 모습이 자신의 그 무의식을 표현한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시계라고 하는 것과 시간이라고 하는 걸 떼어놓고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시간을 지켜야 되거든요. 몇 분에 하라. 이렇게 시간, 시계. 시계와 시간이 없는 삶을 혹시 상상해 보셨나요? 시간이 없다, 시계가 없다. 우리 삶이 어떻게 돌아갈까요? 시간 속에 살고 시계 속에 살고. 지금은 어디든지 눈만 돌리면 시계다 있고 여러분 핸드폰 다 들고 다니잖아요. 모든 사람 손에 어린아이까지 다 시계가 들고 다녀요. 우리 시대에는 시계 하나 이거 차는 게 선물로 들어오면 굉장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 시계 그거 막 따를까봐 막 아끼고 주머니에 넣고 닦고 뭐 난리 아닙니까? 그러다가 시계를 분실하면 막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낙담하기도 하고, 그렇게 귀하디 귀했던 시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시계를 만든 한 사람, 과학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사람에 대한 책을 읽고 정말 깜짝 놀랐고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그 존재에 대한 이야기, 그 사람이 살아온 일생의 이야기를 하면서 한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해상시계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읽게 됐는데, 항해의 역사만 바꾼 것이 아니라 인류의 삶 전체를 바꿔놓은 것이 바로 해상시계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재미있고 놀랍고 감동적이고, 시계가 그토록 중요했던 것은 각 방위를 알아야 선장들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갔을 때 어느 방향으로 지금 내가 가고 있고 어디쯤 와 있는지를 알 수 있고 목적지에 가서 닿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불교 경전에 보면 시간이나 방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시간에 대한 표현, 방위에 대한 표현, 방향에 대한 지시, 이런 용어가 정말 많이 나와요. 뭐 천수경에 오방내외 아니 죄신지나 할 때 오방내외가 있잖아요. 뭐 뿐만 아니라 모든 경전에 방위와 시간이 나옵니다. 사방, 팔방, 시방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방향을 다 지시하죠. 그 각 방위마다 불국토가 있고 부처님이 계신다라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 금강정경에 보면 중앙에 비로자나불 계시고 동방에 아촉불, 서쪽에는 아미타불, 남쪽에 보생불, 그리고 북쪽에는 불공성취불, 뭐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도 또 많은 부처님 배치를 합니다만은, 이렇게 그 금강정경에 오방의 부처님이 다 국토마다 살고 계신다. 방위, 육방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육방 예경, 선생경에 대한 그것도 알려져 있죠. 또 시간에 대한 이야기도 그 불교 경전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시간은 찰나지간에 또는 아승직업, 이게 다 시간입니다. 그렇죠? 찰나지간에 그 일이 일어났다. 아승직업을 통해서 부처님이 그런 국토를 건설하셨다. 뭐 이렇게 시간. 일념 즉시 무량겁이라고도 합니다. 일념이 즉한다. 거의 찰나잖아요. 즉한다. 일념이 즉시 무량겁이 다가와. 일념에 그냥 무량겁이 다가와. 겁이라고 하는 것도 시간 개념이잖아요. 시간 또는 시각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과거, 미래, 현재. 과거세, 미래세, 현재세. 그죠? 또 뭐 전세, 미래세, 내세, 전세, 내세, 현세. 뭐 이런, 이 다 시간 개념입니다. 방위와 시간이라고 하는 게 종교와 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과학에서도 시간과 방위에 대해서 평생을 투자해서 연구하고, 종교에서도 시간과 방위에 대한 이야기가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몇백 년 동안 뱃사람들은 가까운 바다는 한 뭐 두세 달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먼 바다를 항해한다 그러면 1년, 2년, 3년씩 항해를 하는 겁니다. 2, 3개월에서 6개월, 내지는 2년, 3년, 길게는 5년, 6년, 7년까지 바다를 항해를 합니다. 그 시대의 왕이나 여왕들에게 있어서는, 또 과학자나 선장들에게 방위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 방위를 안다는 게.
왕한테도 중요한 일이고 여왕한테도 중요한 일이고 과학자도 중요한 일이고 선장도 중요한 일입니다. 다 정치적인 일이기도 하고요. 나라가 망하느냐 흥하느냐가 거기에 다 달린 겁니다. 방위에. 근데 이게 방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뾰족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탐험 중에 유명한 그 콜럼버스나 마젤란 같은 이런 사람들도 항해하러 나갔다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자기가 항해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위도는 알겠는데 경도를 모르겠는 거죠. 위도는 남북이잖아요. 남북에 대한 위도는 알겠는데 고향에 출발해온 항구로부터 서쪽이나 동쪽으로 가는 위도, 이게 얼마나 멀리 있는 것인지 전혀 짐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바다 위는 경도가 몇 도에 해당하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얼음짐작으로 항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엉뚱한 방향으로 항해를 해가고 가고자 하는 목적지하고 완전 반대 방향으로 배가 가기도 하고 또 어떻게 겨우겨우 근근히 목적지에 도착을 했다 하더라도 1년 만에 도착할 걸 뭐 3년, 4년 걸리기도 한다든지.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몇백 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그 배에다 실었던 신선한 뭐 과일이니 채소니 뭐 물 다 모자라니까 배에 탔던 전부 선원들이 괴혈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비바람이나 풍랑을 만나서 또 배들이 길을 잃기도 하고 뭐 이게 다반사였던 거죠. 뿐만 아니라 빙하를 만나니까 암초를 만나서 그냥 부딪혀서 그대로 배가 부서지고 가라앉으면서 그 배에 탔던 몇천 명씩 그냥 1,700명, 2,000명이 그냥 그대로 물속에 수장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이 경도를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위도는 아는데 경도를 모르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길을 잃었고 배가 파산났고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각 나라별로 다. 그래서 이제 이 목숨을 걸고 항해를 해서 나가는데 그 배에다 값진 물건을 싣고 나가다가 배가 파손되니까 값진 물건도 다 바닷속에 다 가라앉는 거죠. 그래서 바다의 경도를 알아내는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상금을 주겠다고 각 나라의 왕과 여왕들이 이제 왕이나 그 이제 여왕들이 서로 경도를 알아내는 여기에 우리 모두가 전력 투구를 하자.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결집이 됩니다. 그래서 경도에 대한 걸 알아내는, 경도를 알아내는 시계를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은화 2만 파운드를 주겠다. 이렇게 이제 방이 붙습니다. 상금이 붙은 거예요. 2만 파운드가, 은화 2만 파운드가 지금의 돈으로 한 12억 정도 된답니다. 그게 3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 상금을 준다는 방이 이제 그 항구 도시마다 붙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마침 영국에 작은 또 항구 도시 하나에도 이제 이 방이 붙어요. 그때 이제 존 해리슨이라고 하는 사람, 이 청년이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목수예요. 그 아버지한테 그 목수 일을 다 배웁니다. 다 배워서 목수로서 뭐 하는 일은 못하는 게 없고 솜씨가 뛰어나고 머리도 굉장히 좋은 청년이었어요. 겨우 12살에 남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나무 재료를 써서 처음으로 12살에 시계를 만듭니다. 그 사람이 12살에 만들었던 시계가 지금 영국의 거기 공원에 마국간 시계라고 해서 현재도 그대로 그 세워져 있고 3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시계가 정확하게 가고 있답니다. 첫 시계를 만들어낼 만큼 탐구열이 있는 이 해리슨이 37살이 될 때까지 7, 8개의 시계를 만들게 돼요. 아주 실력자이죠. 근데 그 존 해리슨이 이제 말하자면 그 상금이 걸린 경도를 알아내는 시계를 만들어라 라고 하니까 관심이 당연히 가죠. 그래서 이제 시계를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해요. 그 전까지는 이 항해를 하는 사람들이 괴종시계 있죠. 우리 때는 벽에 거는 괴종시계가 그저 뭐 이만한 정도였는데 그 해상시계의 그 책에 보니까 괴종시계가 거의 벽 땅바닥에서부터 그 벽 전체 타고 올라가는 거대한 괴종시계 있죠. 그 괴종시계를 통째로 배에 실어요, 그냥. 통째로 배에 실어서 이제 항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막 파도가 치면서 막 풍랑을 만나면 괴종시계가 막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는 시계가 맞질 않아요. 거기다 또 날씨가 추우면 이 시계 바늘이 지 혼자 막 움직여요 또.
거기다 이제 기후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이 괴종시계가 영향을 미치니까 제멋대로 바늘이 빙글빙글 돌아가니까 경도를 알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때까지도 그 어떤 천문학자나 과학자들도 이 중대한 해답을 찾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꼭 한번 전하고 싶었던 건 저도 몰랐던 사실이었고요. 여러분 중엔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내용을 보는 순간 지금의 나의 삶이 거저 온 게 아니었구나. 이 해상시계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지금 내가 보는 이 시계가 저 시계, 전자시계 만들 수조차 없었겠구나. 아무튼 은하 2만 파운드 상금이 내걸린 그때로부터 무려 1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서 1730년대에 해상시계를 만들 계획서하고 밑그림 몇 점이 그려집니다. 바로 이 존 해리슨이. 만든 게 아니고요. 밑그림을 그렸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밑그림 그린 걸 가지고 이제 돈을 받아서, 연구비를 받아서 그로부터 5년이 걸려갖고 해상시계를 하나 만듭니다. 1호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그 1호를 배에 싣고 출항을 해서 65일 동안 직접 존 해리슨이 항해를 합니다. 65일간. 근데 시계가 맞아요. 거의 오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만든 거죠. 그런데 해리슨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돌아와서 제 두 번째 해상시계를 만들기 시작한 착수를 합니다. 두 번째 시계를 만드는데 4년이 걸렸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이게 왜냐하면 첫 번째와 두 번째 만든 시계는 너무 무거워. 덩치도 크고 이러니까 배에 알맞지 않다 해서 세 번째 시계에 착수를 해요. 세 번째 해상시계 만드는데 19년이 걸립니다. 첫째, 둘째, 셋째 시계 만드는데 28년의 세월이 흐른 거죠. 근데 세 번째 만든 이 해상시계가 무게도 가볍고 모양도 심플하고 훨씬 보기가 좋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항해를 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존 해리슨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기가 지금 만든 이 세 번째 시계에서 끝나지 않고 착안을 합니다. 그래서 휴대용 시계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휴대용 시계라는 게 없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휴대용 시계를 만들어야겠다고 착안하면서 휴대용 시계 만드는 일에 이제 그 착수를 해요. 그러니까 세월이 금방 흘렀어요. 그런데 사실은 휴대용 시계를 만든다라고 거기에 붙들려 앉혀 있으니까 28년의 시간도 흘렀죠. 이러니까 어떻게 돼? 경도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경도위원회가 그만 다 지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지쳐서 나가 떨어지고 존 해리슨의 친구들도 다 떠났어요. 다 곁에 떠납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를 지지해 주던 과학자하고 시계를 만들던 최고의 장인도 다 세상을 떠났어요. 이미. 그만큼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해리슨도 나이가 들고요. 눈도 침침해지고 손길도 둔탁해지고 섬세하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해리슨은 무소의 뿔처럼 그냥 홀로 갑니다.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포기하지 않고 갑니다. 마침내 네 번째 시계가 탄생합니다. 바로 그 휴대용 시계죠. 해상 시계보다 더 작고 이쁘고 은으로 제작한 휴대용 시계. 여러분 왜 뭐 백작이니 남작이니 공작이니 뭐 이런 귀족들 막 여기 이렇게 둥그런 허리에 차고 나오는 시계, 그 시계입니다. 바로 그 휴대용 시계를 이제 제작하게 돼. 완벽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시간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해리슨이 1760년이 됐어요. 이 시계 만든 게. 그때 나이가 67살입니다. 자기가 만든 네 번째 시계를 가지고 배를 탑니다. 배를 올라타고 실험을 해보기 위해서 배를 타고 서인도 제도로 갑니다. 서인도 제도를 향해서 출항을 하는 거죠. 시계가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1772년에 다섯 번째 시계를 또 완성합니다. 1773년에 80살이 됩니다. 72년에 다섯 번째 시계를 만들고 40년의 시간 동안 시계 5개 만든 사람입니다. 시계 5개, 40년 동안. 80살 나이에, 그러니까 앞에 상금의 절반을 받아서 연구비로 썼죠. 나머지 돈을 80살에 다섯 번째 시계 만들고 나머지 돈을 받습니다. 존 해리슨이 만든 네 번째 경도시계 덕분에 바다를 항해하게 되는 항해사와 탐험가들이
굉장히 안전하게 이제 항해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경도를 볼 수 있으니까. 그 존 해리슨이 만든 네 번째 그 해상 시계를 본떠서 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대로 또 시계를 만들어서 그 시계를 바로 쿡 선장이 가지고 허리춤에 차고 항해를 가면서 일지를 쓴 게 있어요. 믿음직스러운 친구인 시계. 절대 실수하지 않는 우리의 길잡이이다. 그 말을 듣고 존 해리슨이 뛸 듯이 기뻐했다고 합니다. 무려 한 인간이 40년에 걸쳐서 평생에 5개의 해상 시계를 제작해내고 그 항해용 시계 덕분에 세상은 상상할 수 없는 놀랍도록 번영하게 된 겁니다. 놀랍도록. 그리고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다 뒤집어져 버렸더군요. 지금의 우리의 삶에까지 영향을 주게 된 것이 바로 해상시계입니다. 1776년 83세의 나이로 존 해리슨은 세상을 뜨고 그의 해상시계 덕분에 인류의 삶이 상상할 수 없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새삼 시계에 대한 위대함, 시간에 대한 위대함에 눈을 뜨게 된 거죠. 우리 모두 시계를 손에 들고 다니고 손목에 차고 다니지만 시간과 시계에 대해서 사유에 받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시간을 수도꼭지 물 틀어놓듯이 틀어서 그냥 막 흘려 쓰고 있는 건 아닌지, 시간을. 해리슨은 바다 위를 항해하는 무수한 뱃사람들의 안전과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전 생애를 바친 겁니다. 5개의 시계를 만드는 거예요. 물론 더 많은 시계를 만들었지만 해상 시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각의 패턴 하나가 바뀌면 몸도 정신도 거기에 맞추어져서 다 바뀌게 됩니다. DNA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2번째와 3번째 제작했었던 해상시계만으로도 충분히 시간이 마저 떨어지고 경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니 그쯤에서 은화 2만 파운드를 다 받을 수도 있었죠. 12억이라는 돈을. 그리고 그냥 편히 살다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는 자신의 개인의 안락을 추구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미래 세대까지, 지금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까지 그때의 해상시계의 덕을 세세생생에 이어가면서 덕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진실인 거죠. 그런 보이지 않는 미래 세대에 우리의 삶에까지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일에 자기의 생애를 바쳤다는 것. 그게 보살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을 따지고 돈을 따지는 게 아니라 난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다가 아니라 눈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거기에 자기 생애를 바칠 수 있는 것. 이게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는 겁니다. 한 인간의 고독한 연구와 탐사가 인류의 삶을 이토록 거대하게 변화시켜 놓고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에 그저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니체의 그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그런 말이 있죠. 어떤 사람이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지는 그 걸음걸이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지 그 사람의 걸음걸이를 보면 알 수 있다. 그가 지혜의 친구인지 진리의 노예인지 진리를 대하는 표정을 보면 알 수 있다. 그 일을 대하는 표정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가다 보면 늪이 나타나고 가다 보면 두터운 비애가 덮쳐오고 근데 기어이 그 길을 건너간 사람. 불가에서는 그것을 마하바냐 바라밀이라고 합니다. 바냐, 지혜, 바라밀, 건너가다. 저는 이 해리슨의 해상시계를 보면서 마하바냐 바라밀을 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하바냐 바라밀. 그 세계를 건너가는 겁니다. 자기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내 걸음걸이가 어떠한지, 이게 걸음걸이가 어떠한지가 걷는 걸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눈밭 위를 걸어가는 걸 말하고 산책로를 걷는 걸 말하겠습니까? 그리고는 그 걸음걸이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똑바로 서서 걸어가면 아, 저 사람 태도와 자세 좋다고 말하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니체가 하고 있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 그가 어떤 것에 가치관을 두느냐, 그가 어떤 것에 가치관을 두느냐가 그가 시간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시간의 노예가 되어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시간을 꾸리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하바냐 바라밀입니다. 마하바냐 바라밀의 끝에, 바람다 심경의 끝에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하, 가자 어서 가자 열반 언덕 건너가자. 저는 이것이 그 사람이 걸어가는 걸음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디를 건너가겠습니까? 건너갈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마음 씀씀이와 그 사람의 태도, 일을 대하는 자세, 그것이 꼭 그 사람의 걸음걸이이고 그 모습이 곧 자신의 가치이고 그 가치가 곧 세상을 바꾸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시간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의 노예가 되면 질질 끌려가지 않습니까? 시간에 질질 끌려가면서 시간이 없어서 뭘 못한단 말을 얼마나 많이 하게 됩니까? 정말 시간이 없습니까? 시간이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의미 있는 일과 유익한 일과 가치 있는 일과 뜻이 있는 일에 자신을 바쳤을 때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와 행동과 태도는 전 인류를 구원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그 사람의 걸음걸이입니다. 서산대사께서 뒤에 오는 후대 사람들을 위해서 눈밭에 걸음을 똑바로 걸으라고 하는 말 자체가 눈밭을 걸어가는 발자국 찍어놓은 걸음걸이를 말하겠습니까? 태도와 자세, 마음, 가치, 전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나를 던져하고도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면서 이 존 해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걸어왔던 길은 무지 지난하고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왔더라고요. 지금 다 생략해서 압축해서 한마디 들려드렸지만 그 걸어오는 길에 얼마나 황당한 일을 당하고 정치인들과 과학자들로부터 황당한 일을 수도 없이 당합니다. 그런데도 그걸 손을 놓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걸음걸이란 그런 것이죠. 우린 뭐 좀 하다가 힘들면 포기하거나 버려버리지 않겠습니까? 버려버리죠. 에이 뭐 아무도 따라주지 않는데 뭐 에이 뭐 딴 사람들이 뭐 나 동조도 안 해주는데 뭐 내가 이런 것에 시간 낭비하겠어 라고 해지잖아요. 근데 정말 시간은 내가 부리고 산다는 거, 그런 사람은 죽음조차 두렵지 않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것도 두렵지 않은데 죽음이 왜 두렵겠느냐 하는 말 하지 않습니까? 시간과 시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부터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시계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건 정말 진지하게 사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게 저 시계 속에 들어있습니까? 여러분의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 속에 들어있나요? 아니면 핸드폰에 들고 있는 그 시간 속에 들어있나요? 시계라는 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그것이 시간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시간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헐떡거리다 보면 시계가 나를 끌고 가서 시간이 있다 없다를 논하게 되어지죠. 저는 오늘 존 해리슨이 해상시계를 만든 이야기를 밤을 새워 읽었습니다. 정말 너무 재미있고 눈이 그냥 빡빡해질 정도로 며칠 전에 가슴이 찡해지더라고요. 와, 이런 사람을 마하바냐 바라밀이라고 하는구나. 정말 예경하게 되죠. 누군가 한 인간이 자신이 걸어가는 걸음걸이가 후대의 사람들에게 이유를 불문에 붙이고 어마어마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준다. 근데 그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것인지 돈벌이를 할 것인지가 관심이 아니라 사람들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행복을 위해 자기의 전생애를 바칠 수 있는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그런 자세와 그런 태도로 살아가게 될 때, 존 해리슨이 해상시계를 만들어서 바다의 경도와 위도와 경도를 동시에 보면서 목적지를 향하여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서 우리는 경도를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위도는 알겠는데 경도를 모르면 목적지가 어딘지를 모를 거 아니겠습니까? 제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해상시계를 만들듯 경도를 알 수 있는 시계를 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들, 우리에게 남아있는 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제가 이 존 해리슨 이야기를 읽으면서 내게 남아있는 시간을 내가 어찌 살아가야 할까? 내 인생에 내가 경도를 볼 수 있도록 어찌 살아가야 할까라는 제 걸음걸이에 대한 생각을 거듭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